마감 날은 기분 좋은 날이죠. 이 커피가 마감처럼 처음에는 쓰거든. 근데 조금 지나면은 점점 좀 사라져. 그때가 마감이 끝난 거야. 그냥 고민의 연속? 소리 없는 아우성들이 각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취재 기자들은 그날이 정말 제일 최악이거든요. 아무리 기사를 취재를 열심히 써도 쓰는 것도 다른 영역인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이유 없이 하는 날. 노 이유. 아무 생각이 없는 날이죠. 랩탑을 모니터를 연결하는 날입니다. 끝나고 맥주 마시는 거? 1박 2일. 우리는 하루에 끝나는 적이 없어. 그날 아침에 출근했지만 항상 다음날 퇴근하거든. 무서운 일이지. 마감은 구독, 좋아요, 알람입니다. 예, 국장의 헤이 카카오 음성을 수도 없이 들어야 하는 날입니다. 목요일 라이브로 확인하세요. 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진행하고 있는 시사인 독자 대표 최강규입니다. 오늘 시사인싸 1부를 책임져 주실 그 세 분 나오셨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일어날래. 아침마다 뉴스를 브리핑하는 뉴스 노예 김은지 기자 함께 해주셨습니다. 혹시 많이라고 부르실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적절합니다. 아, 그래요. 노예요, 노예. 네, 김은지입니다. 이게 원래 처음에 저희가 분명히 뉴스 요정으로 시작한 거 맞죠? 아니, 요정에서 만회해서 어떻게 노예가 된 거예요 도대체? 최강기 진행자가 요정에 아주 강한 불만을 표시하셔가지고요. 분명히 시작은 요정이었다는 거. 아니, 사실은 요정보다 마녀 훨씬 매력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노예냐고요, 제 말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권력이. 그러니까 오늘 얼굴을 보세요. 굉장히 피로에 지쳐있어갖고 네. 어디 섬에 갔다 온 사람 아니, 그렇지 아니요, 또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피곤하게 당연하죠. 네. 찌들었어요, 진짜. 뉴스 노예의 건강을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도록 맛있는 거라도 좀 사주고 그럽시다. 시사인의 패션 리더, 목소리는 고음 리더, 시사인 팟캐스트를 도맡아하는 시사인 팟캐스트 머터리 윤현선 에디터. 오늘도 또 굉장히 두 분. 근데 두 분도 굉장히 색깔이 비슷해요. 진짜. 우리는 늘 같아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에디터. 네. 삐삐 기자였다가, 키다리 기자였다가, 부상까지 입어서, 부상 기자였다가, 대기자에 이르기까지. 대기자. 어마어마한 별명 부자. 김현희 기자도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은 대타 기자로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그렇군요. 끝없이 캐릭터를 유지하려고 지워. 모든 갖다 붙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시사인 이 편집국에서 직접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녹화도 하고 있고, 의사하기 비슷한 거는 사무실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걸쳐두었던 거 하나 이렇게 막 신경 쓴 것 같은데요, 김연희 기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아니에요. 단호한데 준비하고 신경 써서. 자, 오래간만이네요, 삐삐 기자. 네. 자, 이번 주에 시사인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인에 어떤 뉴스가 실려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뉴스픽 코너 하나하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은지 기자가 준비해온 뉴스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이제 검찰 과거사위라는 네. 조직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죠. 아주 오랫동안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와 관심을 받았던 곳입니다. 특히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때문에 더 많은 주목을 맞아요. 받았었는데요. 5월 말에 이 기구가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활동이 끝이 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관련된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시사인싸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그렇죠. 있어서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잘 정리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5월까지 활동을 이제 정리하면서 어떤 성과를 가져왔고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우선은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도 놀라실 수 있는데, 네. 이러한 검찰의 과거사를 짚어보는 공식 기구가 처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검찰의 과거라는 게 꽤 많이 다들 하나씩은 떠오르실 텐데,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국가 권력 기구의 남용이 문제가 되었던 곳은 하나씩 한 번씩은 다 과거사를 반성하고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를 스스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검찰만은 정말 그 전에 한 번도 없었고요. 이번이 처음 있었습니다. 절대 권력이에요. 그래요, 어떻게 맞아요. 보면 검찰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번에 이러한 그렇죠. 사건으로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기대보다는 이렇게 못 미쳐서 스스로가 돌아본다라는 것 자체가
역시 검찰은 돌아볼 줄 모른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래 뭐 이런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활동의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아쉬웠던 점들이 음.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때문에 좀 더 그 사람들한테 검찰 과거사위가 뭐 했냐라는 평가를 받을 전 수밖에 특히 없는. 장자연 사건이 그렇죠. 가장 아쉬웠어요. 네. 사실은 리스트 없다라는 이야기들은 지금도 과거사위 네. 안에서도 이견이 있을 정도로 아. 사실은 합의가 되어긴 했지만 이견이 있고 자체적으로 내부 비판이 나올 정도의 사건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두고두고 비판받아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한데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17건의 사건을 조사했었고 아, 그 그렇군요. 안에서는 또 의미 있는 결과들을 끌어낸 게 있는데 네. 마지막이 좋아야 또 다 좋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있다 그렇죠. 보니까 좀 전반적인 성과를 좀 조명을 못 받은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김용민 변호사를 만나가지고는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이번 활동의 의미를 좀 물어봤었는데요. 네. 김용민 변호사가 검찰 과거사위원 중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주심위원을 맡아서 이렇게 사건을 좀 들여다봤던 인물이기도 그랬죠. 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시사 인사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선배가 오래 취재하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 인연으로 아직도 그 취재원들이랑은 오랫동안 보고 있기도 한데요. 예. 그래서 그 유우성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지 않고 그리고 지난 시간들 반성해오지 않았는지를 잘 아시는 인사이기 때문에 네. 좀 이분을 좀 만나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김용민 변호사는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줬을지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김용민 변호사 말에 따르면요, 검찰 과거사위의 목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네. 해요. 피해자 구제, 가해자 책임 규명, 제도 개선. 그런데 이제 어떤 사건은 실체 규명부터 맡겼고, 뭐 예를 들어 장자연 사건 같은 게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건은 실체 규명은 됐지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시효 같은 게 끝나버려서 맞아요. 안타깝게도 못한 네.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렇게 개별 사건의 특징마다 다 다르긴 했지만 이 공통적인 것들을 김용민 변호사가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사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서 공통된 사건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위 말아먹은 사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사건들을 하나같이 와닿네요, 진짜. 그렇죠. 네. 과거에 검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망가뜨렸고 말아먹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하나같이 기록이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범죄물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 건데요. 그러네요. 국가기관에서 그 사건을 수사하고 조사하고 재판에까지 넘기게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데 그 핵심 증거들이 하나같이 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다시 열어보니까. 이거 진짜 좀 범죄물 같지 않습니까? 진짜 정확한 표현이네요. 네. 기록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죠, 도대체? 그런데 이게 범죄자가 아니라요, 국가기관,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 그 형사 죄를 입증해야 될 곳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러니까. 없앴을 가능성이 컸다라는 게요. 정말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는지 좀 들여다볼 수 저희 있게 하는 방송에서도 것들이죠. 얘기했었지만 그 장자연 사건에서도 네. 뭐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네, 굉장히 주요한 증거들이 네. 많았죠. 네, 뭐 장자연 씨 1년치 통화 기록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그 장자연 씨의 다이어리 같은 거를 그 복사를 안 하고 바로 그냥 유가족들한테 돌려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장자연 씨 사건에만 그런 증거의 뭐 인멸까지는 아니지만 증거가 없어지는 일이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과거 사회에서 했던 사건들이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사건일수록 이런 기록이 철저하게 남아져 있어야 그럼요. 되는데 우리가 주목하고 중요한 사건이면 일수록 기록이 허술하고 사라진 또 사건이 특히나 정말 중요한 게 사라졌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건데요. 야. 그러니까 검사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권력이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권한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수사권, 그리고 수사지휘권, 그리고 기소권, 영장 청구권 뿐만 아니라 공소를 유지해야 될 권한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공소 유지가 뭐냐면요, 재판에 내가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했으니까 재판 가가지고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형사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는 사건은 검사 입장에서는 소위 좀 쪽팔리는, 그렇죠. 사실은 무능한 검사가 되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공소 유지까지의 책임이 있는 건데요. 이제 그렇다면 당연히 그 증거가 핵심인 거고 증거를 통해 우리가 죄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핵심 증거가 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정말 죄를 입증하고 싶었던 건지 아닌지 이렇게 의아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데, 아까 김연희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장자연 사건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민간인 사찰 사건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아, 예. 이명박 정부 초기에 소위 지코라고 하는 영상을 자기 블로그에 올렸던 김종익이라고 하는 일반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굉장히 개인적으로 인품이 정말 훌륭하시고요. 예. 정말 고고한 학자 같은 분이세요. KB 그러니까 금융권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자기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비판하는 영상을 올려서 그 영상을 누구나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블로그 그냥 같은 평범한 데는요. 일반인인 예, 거죠. 예, 네, 이 사람 만드신 것도 공직자도 아니고. 아니에요. 네. 그냥 올린 거예요. 이게 재밌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판적인 인사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냥 당시에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김종익 씨를 사찰했습니다. 말이 정말 되나요, 이게? 이게 정말 10년 전 일이긴 한데요. 정말 이런 일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나름 그럼 뭐 인터넷 서핑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제 그런데 이 사건이 드디어 꼬리를 밟힌 거예요. 너무 꼬리가 길면 네. 잡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지시하고 실제적으로 시켰던 사람들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윗선에서 이제 꼬리를 막 자르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담겨있던 USB가 있었어요. 아. 그리고 대포폰이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이 수사 기록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진짜 죄를 입증하려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다라는 아닌 것 거고요. 같네요. 그러니까 이번 이제 검찰 과거사위가 밝힌 사건들을 보면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떤 그렇죠. 사건이든. 네, 증거를 근데 확보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초동 수사가 엉망진창이었고 또 이제 그 기록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어떤 혐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혹은 아주 약한 걸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장대현 사건을 보면 사실 핵심은 성매매나 성접대나 그리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연예계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명예훼손 뭐 이런 것들로 관련자들을 기소하거든요. 정말 그야말로 네. 그게 솜방망이 아니에요. 네. 아무래도 더 형을 세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면도 있고요. 국민들 입장에선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더 윗선으로 올라가는 입을 막기 위해서 결국 약한 혐의를 적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렇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으로 가는 모든 수사의 길목을 막아놨다라고 당시에 제가 취재했던 경찰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윗선으로 올라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한 혐의를 적용해주고 소위 살살 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는 거죠. 참 이게 어쨌건 그래도 이제 과거 사회를 통해서 최소한 이런 거라도 확인을 했다라는 네, 건 그렇죠.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 기록들이 사라졌다 이런 건 알 수는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 보면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믿음이 또 사라진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 과거사위가 앞으로의 이제 그러면 이런 현실들을 목도했으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법 왜곡죄라는 거를 이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형사 기록을 검찰만 보관하게 할 게 아니라 복수로 다른 곳에도 보관할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건데요. 법 왜곡죄가 좀 낯선 말일 수 있는데 이런 그러니까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밝혀져가지고 기록이 사라졌다라고 네. 하면요, 되게 실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뭐 정말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하필이면 정말 중요한 증거만 사라지는 희한한 실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실수라면 처벌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실수, 그러니까 나쁜 놈이 되기보다는 무능한 놈이 되겠다라는 이런 선택을 함으로써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죄를 피해가는 것들이 대부분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증거가 사라지거나 특정인의 유불리한 판단에 있어가지고는 문제되는 판단들을 했다면 그것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록이 사라지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선 기록을 막 받아가지고는 이제 목록을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캐비닛에다가 좀 넣어놨다가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 그게 본인들한테 좋냐 안 좋냐라는 판단에 따라서는 넘버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목록이 넘어오면 자동으로 전산화되게. 요새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빼줄 수 없게 걸리는 순간 바로 전산화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복수로 기록을 보관도 하되 동시에 전산화를 할 수 있게 하면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생기지 않을 수 있게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대가 컸던 만큼 사실 그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도 컸지만 그래도 이제 검찰 과거사위를 통해서 단 한 번도 그 어떤 자신들의 과오나 잘못에 대해서 평가받지 않았던 네. 검찰조차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어떤 계기는 되었고, 네, 그렇죠. 예, 어떤 자극은 주었으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법이라도 보완이 된다면, 제정이 된다면 훨씬 더 좀 의미 있는 앞으로는 좀 진일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용민 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까지 한 번도 과거사를 짚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소위 긴장감이나 텐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적어도 내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건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사건 기록들을 보고 비판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드디어 검찰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름의 의미가 있고 그것이 성과다라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좀 아주 기대 못 미치는 성과라서. 네, 맞아요. 아쉬운 측면이 좀 더 커요. 네. 좀 어떻게 보면 막 성과를 찾아내는 이게 그 어떤 정의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정의의 편에 서서 검찰이 정의의 진실을 밝혀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 역할이라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기대했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훨씬 더 좀 약간 냉소적인 부분, 네. 마음마저도 특히 장대한 사건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좀 더디지만 그래도 이번에 첫걸음을 뗐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개혁의 첫걸음을 내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자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성공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러한 상황들을 짚어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요. 김용민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나머지 공정. 그래요, 맞아요. 여러 번 이야기 나오는 것 같아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하나가 더 생긴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게 반성한데 있다라는 이렇게 건데요. 검찰 스스로가 과거사위는 셀프 반성인데 네, 그게 쉽지가 않죠. 네, 그게 참 쉽지가 맞아요. 않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과오를 자기들 스스로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또 공수처의 신설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많은데요. 뭐 다음 호에는 이제 또 윤석열 그 지검장, 내정자가 지금, 이제 또 밝혀졌기 때문에 많은 또 뉴스거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예, 또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윤석열 지검장과는 저희도 꽤 오랜 인연이 그러니까요.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정원 댓글수사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오랫동안 지면에 중계를 한 바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법정에서 쫓겨났던 윤석열 검사를 목도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또 직접 그 국정원 직원들을 막 추궁했던 윤석열 검사도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권의 눈치 보지 않고 수사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기 때문에요. 사실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누구에게 잘해주고 누구에게 못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법대로 하는 그렇죠. 검사의 모습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게 되고요. 진정한 뭐 의미의 이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제 네. 국민의 간절한 바람인데요. 괜히 보니까 제가 이제 고직 국장하고 네. 독자들하고 비슷한 것은 네. 궁금한 게 많으니까 자꾸 오더를 주게 되는 것 같아요. 조사해 오세요. 아이템 주시는 건가요? 윤지검장이 국장과 독자의 공통점을 오늘 또 하나 국장의 마음이 이제 감정이입하시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분의 묘한 웃음이 아주 무섭더라고요. 어쨌건 또 김은지 기자의 이 사법부 개혁과 관련한 발걸음은 또 늦춰지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좀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또 김현희 기자가 어떤 뉴스를 준비했는지 골라왔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 그 사건인데요. 네. 제주 살인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요즘- 피의자, 네. 고유정 씨의 얼굴도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저희 시사 인사에도 댓글에 직접 이 뉴스를 다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네. 그 취재를 저희 시사인에서 나경희 기자가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내가 보니까 바깥 취재는 나경희 기자, 김영하 기자가 아니면 나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동안 김현희 기자도 정말 공국을 달렸었는데요. 김현희 기자는 딱 그 두 기자가 들어온 이후에 조금 여유가 여유가 약간 생겼죠. 안방이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영하 기자는 심지어 지금 한국에 있지도 않아요. 그래요? 홍콩에 갔어요. 홍콩 취재 갔습니다. 홍콩에 다음 시위 취재하러 주에 갔어요. 이제 홍콩 현지 상황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벌써 그래도 섭외가 완료된 거군요. 당신 춤이 없네요. 아니 근데 우리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제 마음속 시사인싸들 기자들 출연 빈도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출연 횟수 이런 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김용화, 나경희 기자 정말 압도적이에요. 거의 정말 그러니까 마일리지 것 같은 거 같아요. 쌓으면은 김명희 기자도 한때 못지 않았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이게 한 끗 차구나. 한 사이에 이렇게 안방에 저 언저리에 앉아 있어야 돼. 제가 왜 김연희 기자한테 그렇게 취재를 지시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김연희 기자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 지금 나경희 기자하고 김영하 기자한테 지시 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이게 같이 잘 돼. 좋은 동료들이에요. 보통은 이게 와, 영혼이 1도 없네요. 보통은 이게 내리 사랑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내리 고생이야. 내리 고생. 그렇죠. 어쨌건 네, 뭐, 저희 사회팀 네. 다 고생하고 있고요. 사회팀 다들 필드에서 뛰는 어쨌든 기자들이. 아니, 제일 다른 많아서. 기자들도 다 필드했으니까. 무슨 너무 황급한 저희 마무리네요. 사회팀이 고생하고 있어요. 난 정말 김연희 기자의 이럴 때마다 갑자기 깜짝깜짝 놀래요. 급한 수습. 그러니까 지금 너무 그리고, 성급했어요. 그리고 의외로 조직 생활을 잘하더라고요. 의외로? 굉장히 김연희 기자가 힘들 줄 알았는데 무슨 얘기하면 고직이 국장이 힘들게 하죠. 아닙니다. 아니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자유로 팀장 사회팀 너무하잖아요. 아닙니다. 가장 고생을 늘 함께 해주시고 사회생활에 굉장히 자기만의 놀라운 팁이 있어요. 어쨌건 사실 이제 우리가 기자들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지만 사건 자체는 너무 끔찍하고 사실 이 사건을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조차가 사실 저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 뉴스를 다뤄달라고 하시긴 했지만 저는 사실 또 보기도 참 싫거든요. 근데 나경희 기자가 가가지고 굉장히 그 제주도에 가서 사건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펜션 있잖아요. 그 펜션이 이제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곳인데 거기가 제주공항의 동쪽에 있는 그 그렇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이 뭐 하루에 버스가 5대, 3대 이 정도만 들어줄 가기 힘든 정도로, 곳이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은,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그렇게 크게 찾지는 않는 곳인 것 같은데 거기에 있는 펜션도 다녀왔고, 그 다음에 살해된 피해자인 그 고유정 씨의 전 남편인 강아무개 씨가 살던 집에도 직접 다녀와서 그런 얘기를 저희 시사인 이번 호에 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펜션도 무인 펜션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취재를 곳곳을 다녀왔는데 다시 한번 조금 힘들지만 이 사건을 짧게 정리를 해보죠. 네, 여러 기사가 나왔는데 좀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빗발쳐가지고 더 약간 혼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피해자 고유정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살해된 전 남편 강아무개 씨와 2017년에 이혼을 했어요. 네. 근데 둘 사이에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혼한 이후에 이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고유정 씨 쪽에서 가졌습니다. 근데 범행이 벌어진 날이 5월 25일인데요. 이날은 어떤 날이었냐면은 이제 피해자인 강 씨가 이혼 이후에 고유정 씨 측에서 기르고 있었던 아들을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어요. 2년 만에. 아니, 그래서- 2년 동안 아들을 한 번도 못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 조건이 이혼하면서 매달 2번씩 그 면접 교섭권을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고유정 씨가 지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에 차서 강 씨가 갔었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만난 거는 이 두 사람이 제주도 출신이고 신혼집도 제주도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펜션에서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5월 25일에 입시를 했는데 이틀 뒤인 5월 27일에 퇴실을 할 때는 세 사람이 아니라 2명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추정하기로는 첫날인 5월 25일 저녁 8시에서 9시 16분경에 이미 강 씨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고유정 씨는 5월 28일에 제주도를 떠나게 되는데 그 자기가 차를 타고 와가지고 배를 타고 입도를 해요. 그럼 다시 그 경로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완도로 나가면서 그 배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하게 되는 거죠. 이 참 잔혹한 범죄인데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게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게 범행 동기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도 계속 그렇죠.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이 우선적으로는 고유정 씨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 이런 정신 감정을 내놓기는 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찾지 못하고 지금 6월 12일에 사건은 검찰로 일단 송치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고유정 씨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조금 이상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 씨와 전 남편 고 씨가 뭐 이렇게 아이도 그동안 2년 동안 한 번도 안 보여줄 정도로 원만한 사이는 아니었고, 그 지금 보면은 2013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2017년에 4년간 결혼 네.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한 직후부터 강 씨가 좀 폭력적인, 아니, 고 씨가, 강 씨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네. 고유정 씨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경희 기자가 강 씨가 법원에 제출한 이혼 소송 서류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봤는데, 네. 거기에 의하면은 갓난 아들 앞에서 남편에게 고유정 씨가 심하게 욕을 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편을 때리다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치칼을 들고 자기 자신을 자해하겠다고 그렇게 위협한 적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면접 교섭권을 인정을 받았는데 계속 안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인 강 씨가 가사재판 조정을 신청을 한 끝에 2년 만에 아들을 볼 수 있게 된 건데, 이제 올해 5월 9일에 법원이 강 씨와 고 씨 아이 셋이서 함께 만나라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부터 고유정 씨가 인터넷으로 졸피뎀이나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을 하고, 그 제주도에 건너와서는 5월 22일에는 마트에서 흉기와 표백제 등을 미리 구입을 했다고. 그쵸. 네, 수사 결과 그렇게 발표가 그러니까 이제 됐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어떤 면에서 이제 명백하게 계획 범죄다라고 예. 이제 규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건데요. 이제 지금 보면 문제는 아까도 이제 그 검찰도 마찬가지지만 경찰의 초동 수사가 그렇죠. 예.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도 여전히 또 문제가 네, 되고 있어요. 네, 이게 네.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피해자인 그 강모 씨가 이제 실종이 됐을 때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고유정 씨는 그 제주도를 이미 떠난 상태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5월 25일에 아들을 만나러 이제 기대에 차서 강 씨가 나가고, 그 이후에 이틀 동안 연락이 닿지가 않자 5월 27일에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요. 네. 그래서 이때 경찰이 고유정 씨한테도 전화를 거는데요. 당연히 아들을 만나러 가고 고유정 씨를 만나러 가는 걸 유족들도 알았으니까요. 근데 고 씨가 경찰에게 강 씨가 나를 성폭력하려고 해서 내가 저항하자 도망쳤다라고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을 좀 별다른 검증 없이 그러니까 경찰에서 그냥 수긍을 해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건 현장에 CCTV조차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도조차 안 한 건 아닌데 그 펜션에 CCTV가 달려 있었는데 그거는 모조품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을 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이 범죄의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를 누가 확보를 했냐면 유족들이, 그러니까 강 씨의 동생이 확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펜션에는 CCTV가 없었지만 인근의 주택에서는 CCTV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과 함께 동생이 가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강 씨가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는 않았다. 근데 그 사이에 어쨌든 고유정 씨는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를 빠져나간 제주도를 거죠. 빠져나가가지고 네. 이분이 청주 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고 6일 뒤인 6월 1일에야 고 씨를 그 제주도도 아니고 청주에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증거가 인멸될 수 있었어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절대 수사를 믿을 수가 믿을 수가 없는 없어요. 거죠. 네. 그리고 예. 그 가족이 있어서는 정말 가족이 너무나 억울하게 비명 행사라는 말이 진짜 이런 그렇죠. 건데, 오늘 이제 시사인의 그 나경희 기자가 제주도를 곳곳을 취재하면서, 사실 기자들도 이런 현장을 다니는 게 참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 가지 진실을 밝히는 입장에서 좀 취재를 아주 꼼꼼하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번호를 좀 잘 보시면 오늘 김현희 기자가 소개한 이제 사건 개요나 이런 거 말고도 이 미스터리한 사건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잘 읽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고유정 씨 사건은 뭐 의붓 아들 살해의 어떤 또 그 문제도 이제 전 남편 이렇게 살인 사건에서 이제 의붓아들 살인 사건으로 까지, 이제 넘어가는 네, 상황이죠. 그 부분도 이제 좀 조사 중이라고 예.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취재를 한 나경희 기자에게도 참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이
어떤 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코멘트를 달아야 될지는 생각해서 인간이 과연 무엇일까? 인간의 끝 잔인함은 어디까지일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런 뉴스가 좀 전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고요. 상가 고인의 명복을 또 빌어봅니다. 이 뉴스도 아마 아직은 이제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끝까지 좀 더 추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제 또 나경희 기자와 또 김여희 기자가 또 김여희 기자 계속해서 달려갈 생각을 하니까 난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두 사람만 생각하면 영양 보충의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다 싶습니다. 이제 김여희 기자는 짠함이 사라졌어요. 분발하세요. 대기자로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직전까지만 해도 부산 기자였는데 이제 이제 대타 기자가 되어가지고 정말 몇 주 만에 몇 주 사이에 굉장히 그 짠함이 사라지고 그 애틋함이 다 두 분께 넘어갔어요. 자, 아이가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은 유선선 에터가 조성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 10일이었죠. 예.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돼서 청와대에 들어갔을 당시에 이제 이희호 여사 본인은 대통령의 부인이기 이전에 나 자신이니 나를 영부인으로 부르지 말고 나를 여사라고 불러달라.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네. 그 의사 독재 시절에는 각하와 그렇죠. 각하와 영부인이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예. 사라졌어. 그래서 그렇죠. 또 국민의 정부의 이름 맞게 걸맞게 그렇게 했는데 예. 사실은 그게 이호 여사의 의지였다라는 생각은 예.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어떤 친근한 국민의 정부로서의 어떤 그런 그 이렇게 좀 이렇게 프렌들리한 입장이라고 생각했지 이호 여사의 어떤 그렇죠. 그런 그 뜻이 담겨 있다고는 생각 못했어요. 저도 이희호 여사 돌아가시고 나서 네. 이 일화를 알게 됐거든요. 이게 이희호 여사의 뜻이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만큼 이제 본인의 신념이 확고한 분으로 이제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를 한 이후에도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맡으면서 활발한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희호 여사가 서거하고 나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추도사에 나오는 표현처럼 영부인이기 이전에 시대의 흐름을 읽은 지도자였던 이희호 네. 여사. 오늘은 이 여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가장 우리 현대사에서 기억해둘 60항쟁 그 치열한 시기에 그 순간을 기억하는 그날 이호 여사가 이제 하늘의 별이 되셨는데 저는 이제 이호 여사를 몇 번 뵌 적도 있고 그러세요? 또 이호 네. 여사가 설립하신 여성재단이나 네. 또 사랑의 친구들 이런 데 관련해서 활동도 했었고 인연이 꽤 그래서 깊으시네요. 그래서 이제 네. 그랬는데 추모의 의미로 네. 가는 모습. 또 그렇게 깊게 얘기해주세요. 제가 오늘 생각이 짧았네요. 너무 네. 블링블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소리를 좀 관계회복을 해봐야 다들. 네, 이희호 여사와 인연. 예, 그렇죠. 어떻게. 이호 여사님도 이렇게 너무 슬퍼하지 않은 거 말하시기 때문에 얘기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호 여사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워낙 그 연세가 많으셨잖아요. 제가 만나 뵀을 때만 해도 너무 연로하셨기 때문에 직접 대화를 하겠는데 이제 먼 발치에서 뵙고 뭐 그랬는데 늘 그 꼿꼿하고 그리고 여성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애정 이런 게 남달랐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삶을 다시 보게 돼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호 여사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분의 삶을 좀 되돌아봤지만 그래도 우리도 좀 다시 유년기부터 좀 지금까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희호 여사는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여유지만 이희호 여사에게 더욱 행운이었던 것은 이 집안의 분위기가 좀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는 이제 남자아이만을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집안에 돌림자를 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아주 옛날에 태어났으니까요. 근데 이 여사는 드물게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돌림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여사 가족이 얼마나 의식적으로 깨어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교육의 기회도 남자 형제, 여자 형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려고 이제 부모님이 노력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희호 여사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와 오빠만 남게 되니까 이제 여자인 이희호 여사가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겠다고 다짐을 해서 입주 가정교사 등을 하면서 본인 손으로 학비와 유학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의식에 대한 각성을 이제 이 여사가 다짐을 하게 됐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유년기에도 보면 어머니께서는 본인이 배우지 못하는 그 한 때문에 이효 여사를 그렇게 지원을 했지만 사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렇죠. 큰오빠나 아버지나 이제 여전히 이 아무래도 가부장적 남자들에게는 문화에 그런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혼자 네. 독립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효 여사님이 어떤 대통령 그러니까 부인으로서의 여사님으로서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여성운동가 1세대로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여성운동가로서의 그분의 삶도 좀 재조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권리 해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1952년에 이희호 여사와 동료들이 오늘날의 가정법률상담소의 모태가 된 여성문제연구소를 발족시킨 것을 네. 중요한 예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랜 세월 지속된 가부장제의 불평등을 이렇게 자각조차 못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은. 그게 당연하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매달 법률 강좌를 열고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또 이희호 여사가 이제 YWCA에서 총무로 일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여성단체와 연합해서 이거 참 재미있는데 축첩자는 국회에 보내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펼쳤다고 해요. 그때는 진짜 첩이 많았어요.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맞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축첩, 그러니까 첩을 이렇게 쌓는다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요. 공개적으로 첩을 아니, 본인님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집집마다 우리가 이제 할머니, 우리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계시면요. 큰할머니, 작은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본부인이랑 첩이 나중에 같이 살고 아니, 이러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그 우리 입장에서 큰할머니, 작은할머니는 큰 집 할머니, 작은 집 그렇죠. 할머니가 아니라 큰 부인, 작은 부인을 그냥 큰할머니, 작은할머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남자가 죽고 나면 두 분끼리 그냥 같이 늙어가는 초지에 친구처럼 지내시고 이러더라고요. 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면에 네. 익숙한 사회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죠. 이런 걸 하죠. 그 사실 이분이 지금 살아온 시기를 보면 일제 강점기 때부터 22년생인가 그러시니까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이제 우리 그 나라 근현대사의 굴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맞서 싸우셨던 그렇죠. 분이시죠. 예, 군사 독재, 민주화까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남북 평화의 시기까지 이렇게 그렇죠. 담겨 맞아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빨리 바뀌었는지에 대한 인식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축적자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말도 못 꺼내는 네. 이런 동시대의 그렇죠. 한 사람이 근데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성운동가로서 그 예전에 정말 성각자의 삶을 사셨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이효 여사의 어떤 주체적인 자신의 삶보다는 김대중 전 워낙 거목이니까. 대통령과의 그렇죠. 이제 결혼을 통해서 네. 그분의 부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네, 네, 그걸 그렇죠. 이제 오히려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예.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결혼이 이분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희호 여사가 비교적 늦게 결혼을 한 것 같은데 40살에 결혼을 했대요. 당시면 정말 늦은 그렇죠. 편인 것 같은데요. 올드 미스도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죠? 40살이 되던 1962년에 2살 연하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것도 굉장히 결혼을- 신식이신 것 그래요, 같아요. 맞아요. 연하남. 예. 그 당시에 우리 언니 멋진 언니세요, 정말. 네. 결혼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이희호 여사 본인이 여성 지도자로서 대성할 만한 제목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잃는 게 아니냐. 차기의 훌륭한 여성 지도자 그렇죠. 한 명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적지 않았대요, 실제로. 하지만 이제 이희호 여사 본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동행을 남녀 평등의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으로 일을 할 네. 당시에 여성들의 권리와 관련한 법안들을 굉장히 많이 발의를 하셨었다고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다 이희호 여사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이혼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하는 거, 그다음에 남녀 차별 없는 유산 상속 등을 골자로 한 가족법 개정안이 대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도 이제 이희호 여사가 했는데요. 선거를 할 때면 당시 후보 부인 중에 최초로 연단에 올라서 지원 유세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사실 이제 그 대중과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연설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네, 그렇죠. 요즘이야 뭐 미디어가 TV, 발전했기 SNS를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있고. 그러니까 왜 자료화면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구름대 같이 네, 군중들이 맞아요. 모이고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연설을 잘 하시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여성이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예, 최초였대요. 상상만 해도 정말 굉장히 벅찬 일이에요. 네. 굉장한 분이세요.
또 이어가 볼까요? 예, 그리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옥중에 있었을 때가 음. 있었잖아요. 그때는 본인 스스로가 이제 형 집행법을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옥중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청원을 하기도 했었고, 본인 스스로도, 그러니까 남편은 옥중에 있는데 스스로도 언제든 이제 연행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시절을 살았으니까요. 예. 가택연금뿐만 아니라 사형 선고도 실제로 받았잖아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동행자로서의 정치적 메이트 그렇죠. 역할이라고 하는 게 감수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고, 결론이 대통령이었을 뿐이지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기 네. 때문에 상상할 수 없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본인도 영부인이 될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이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호 여사를 통해서 훈련된 거였고, 이호 여사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그 어려운 시절에 이호 여사가 굉장한 조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일화가 왜 김대중 대통령이 수감 생활하실 때 본인도 불을 안 떼고 한겨울에도 맞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찬바닥에서 주무시고 막 이런 얘기도 그래서 하고 그랬죠. 그 냉골 같은 집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 혼절하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아니 그 감옥 그 뒷바라지가 얼마나 힘든데 불을 띄우셨어야죠. 아니 그건 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쩐지 너무 많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그 참 여러 가지로 상상 이상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 이상의 삶을.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대충 지금 중요한 것만 이렇게 짚어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근현닷의 굴곡을 딛고 또 김대중 대통령과의 삶을 이어가셨는데, 그래도 두 분에게 있어서 이제 좀 중요한 시기라고 하면 사수 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말 그야말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 시기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드디어 청와대의 이제 삶은 어땠을까요? 97년에 이제 김대중 이희호 부부가 청와대에 드디어 입성을 하게 됐는데요. 네. 첫 정권 교체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맞아요. 큰일이었죠. 예,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그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고 부르잖아요. 음, 저희가 국민의 정부는 수많은 최초의 역사를 써내려 갔는데요. 국민의 정부 5년 동안에 청와대 내에서 여성 비서관이 10명으로 늘어났고 또 여성 장관이 4명이나 배출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TV에서도 많이 보고 익숙한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직자 임명장을 줄 때 배우자를 초청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꽃다발을 주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것도 국민의 정부가 최초였대요. 원래는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2001년에는 여성부가 신설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희호 여사의 행보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2002년 5월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유엔 아동 특별총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여성 최초로 의장석에 앉아서 개회 선언을 했는데 그 어떤 여성도 그 자리에 서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부인이기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이제 이희호 여사가 살아왔는데 지난 6월 10일 97세를 일기로 영면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그 고난과 시련을 함께 지고 갔고 또 존경과 영광도 함께했던 부부로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평등하게 동행을 한다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김대중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야 이제 부부가 이제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눈다고 하죠. 그런 걸 이제 하기 시작했대요. 서로 뭐 노래를 부른다던가. 소소한 일들을 그런 겪기에는 거. 너무 삶이 컸으니 그러니까 큰 이슈를 대통령 대응했어야 임기 끝나고 됐으니까. 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꽃밭에서 찍은 사진을 봤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또 이렇게 그 이번에 이제 장희로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이호 여사님의 삶을 이제 재조명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제 살면서 우리들도 다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우리 주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 둘 비어간다라는 게 참 새삼 실감이 나고 늘 언제나 그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정말 그 자리가 너무 텅 비어버려서 이 6월이 참 많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성으로 가득 찼던 그 거리에 또 그 여사님의 사랑과 또 여사님이 그 걸어오셨던 삶의 고난 속에서도 열정과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분의 삶이 가득 채워지리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래도 어쩌면 많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그 돌아가시면서도 나라와 또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는 그런 당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큰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이 시점에서 또 많은 분들이 그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1세대 여성운동가로서 요즘 이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많은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였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평등하게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이 됐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사님께서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우리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보면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꼭 전하고 싶고요. 사랑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네요. 우리도 이제 다 여성이잖아요. 예. 우리도 좀 이호 여사님의 뜻을 받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봅시다. 너무 큰 분이셔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근데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요. 아. 우리 김은지 기자도, 윤현선 에디터도, 김현희 기자도 정말 일상에서 잘하고 있어요. 이때쯤 하면 나한테도 누가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됐어요.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자, 네. 훈훈한 마음으로 안타깝지만 또 가득 채웠던 따뜻한 사랑으로 오늘 시사인싸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사인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정기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힘이 나겠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